안녕하십니까, 김진호 목사입니다. 현재 AI 강의를 전국교회, 전국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현재 한 것만 10차가 넘었습니다. 10차가 넘었고, 김철동 목사님 와 계신데요. 와상 교수님하고 또 인텐시브 집중 강의로 2박 3일 했을 때도 47명이 오셔가지고 잘 배우시고 또 좋은 결과물들을 보고하고 있는 중인데, 몇 줄 말씀은 오늘 강의 내용이 어쨌든 기조 강의이긴 하지만 양이 꽤 돼요. 그래갖고 어떻게 좀 가볍게 잡수실랍니까? 제대로 한번 잡수실랍니까? 의지를 말씀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해보려고요. 제대로 한번 잡숴보실라나요? 아니면 가볍게 잡수실라나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제대로 해도 될까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뭐 몇시? 제대로 한 가지만. 제대로 하세요. 한 가지는 안 돼요. 아무튼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면 열심히 해보려니까 열심히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2020년 AI 활용 목회 역량 강화 인텐시브 세미나인데요. 오늘 강의는 기조 강의입니다. 기조 강의를 마치고 나면 보통 제가 이제 원데이 세미나는 오전 10시에서 저녁 5시 반까지 7시간 반 직강으로 숨도 안 쉬고 강의를 하는데, 5시간 반은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고 때려칩니다.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 하고 있고, 제대로 하려면 2박 3일 정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조 강의를 하고, 그 기조 강의 끝에 AI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존경하는 한기수 목사님께서 잘났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잘난 줄 아니까 나한테 뭐가 와닿는지 얘기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피부에 와닿게 해드릴게요 라고 선배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는지까지 얘기를 하고 강의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넘기는 거죠? 자, 이게 잡스라요. 저는 반 잡스 진영이 있고 좀 인터페이스가. 자, 3차 산업시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3차 산업시대에서 4차 산업시대까지 구간 동안에 있는 우위, 리더십, 주권,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과거의 변별력은요, 정보 수집 능력과 기억력의 우위에 따라서 모든 판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능지수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당신은 IQ가 100이고 나는 150이고, 당신이 기억 못하는 걸 나는 기억하고 있고, 또 부족된 지식의 총량, 희소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당신은 거기에 못 갔지만 나는 갔다. 당신은 니체를 만난 적이 없지만 난 니체의 수제자다. 당신은 영어를 못하지만 난 영어를 하고, 당신은 이스라엘 말을 못하지만 난 이스라엘 유학을 9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정보를 독점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에서 양산되는 유불리의 환경들을 독점하는 상황들로 우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 지식의 총량이라든지 환경의 총량을 따라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지위적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런 전통적인 헤게모니 시스템으로 3차 산업시대가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AI를 밥 먹는 시간 빼놓고 왜 바닥까지 둘러팠을까? 한빛교회 목회도 버거운데 왜 잠도 안 자고 맨날 AI 연구를 했을까는 생존 방식의 판이 뒤집어지고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달리는 결과물로 요즘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위기는 오랜 세월에 유산된 독점적인 장벽이 순식간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무너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준비를 하고, 무너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관성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 났잖아요. 주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3일 만에 폭락을 했어요. 코스피 6천까지 가다가 표정들 보니까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폭락을 했는데, 폭락하면 멘붕이겠죠. 근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회가 왔다. 다시 말하면 100원짜리 물건이 50원이 되고 30원이 되는 평가자료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유자산이 됐던 다른 자산이 됐던 얼마든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위기가 오면 새로운 판을 짜는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3차 산업시대에서 4차 산업으로 붕괴가 돼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원래 헤게모니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반대로 본인이 지위를 점유하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새로운 판이 오고 있다.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내가 왜 AI에 열심을 내야 될까 이 의욕이 좀 생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AI 시스템의 강점은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추론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의사결정을 자동화시키기까지가 지금 원스톱 서비스로 세트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의사결정은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API, 또 MCP, 그리고 스킬, 그리고 커넥트, 그리고 에이전트까지, 현재 API에서 에이전트까지는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자고 나면 새로운 게 나와요. 그래서 AI를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른바 새로운 AI 문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날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문명들이 새롭게 날마다 나오고 있는 중이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AI 강사들이 에이전트를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에이전트가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다. 에이전트 이런 개념이죠. 어떤 가수가 에이전트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러죠? 너는 노래만 불러. 나머지 의상, 디자인, 스케줄, 그 공연,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해줄게. 너는 뭐만 하라고요? 너는 이게 저기 방송실 이 전기가 안 붙으니까 자꾸 꺼지네요. 어디 계실까? 제가 할게요. 오케이, 전기를 연결했습니다. 자, 에이전트를 만나면 가수는 뭐만 하면 되냐면 자기가 잘하는 노래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에이전트를 만났다. 그러면 회사 에이전트에 연간 1억을 주고 네가 나 좀 관리해줘 하면 좋은데 1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만남교회 김병선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급 컨텐츠는 누가 만들어줬다? 설교 팀에서 만들어줬다. 그 7명이에요. 7명의 칠형제가 목사님 설교를 항상 빌드업을 해주는데, 정직하시게 가끔씩 좋은 고급진 얘기가 나오면 설교팀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우리는 7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우리는 경쟁을 할 수가 없죠. 이분은 에이전트가 붙어있고 우리는 에이전트가 없고. 근데 드디어 우리에게도 에이전트가 붙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AI입니다. 그래서 이 AI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추론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의사결정까지의 모든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충분하게 백업을 해주는 좋은 시대가 왔다. 그래서 무력화되는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능, 언어, 문화, 시대, 지역, 경험, 이 모든 장벽들이 일시에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 4주 전에 저 페이스북 친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저 존경하는 한기철 목사님처럼 학자이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무슨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년간 5권 정도의 엄청난 책을 번역을 목사님 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완간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완간된 거를 이제 올려놓고 참 힘들었다 이렇게 글을 올리시니까 수많은 분들이 또 리플을 붙이는 거예요. 목사님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인류에 기여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올리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분들의 모습이 저는 너무 생경한 거예요. 번역을 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통역을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런 장벽이 무너지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일날 베트남으로 가요. 베트남 신학교 이사이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신학교 4년 과정의 책을 다 제가 쓰고 있거든요. 선배님들이 25년 쓰신 거를 제가 리빌드를 하고 있는데, 리빌드를 해가지고 선교사한테 보냈어요. 이거 베트남어로 좀 번역을 해라. 그랬더니 바쁘셔갖고 번역을 안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클로드로 번역을 다 했어요. 클로드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클로드 코딩을 작동시켜가지고 이걸 시각화 자료로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언어를 베트남어로 다 바꿨어요. 열받아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베트남 선교사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베트남 사람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다 거짓말 했어요. AI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언어 모델은 영어만 되는 게 아니라 베트남말, 러시아말, 독일말 모든 종류의 언어 공부를 AI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장벽 무너졌고요. 그리고 이른바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원하시면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보여드릴 텐데 총 9단계의 정밀화되어진 시스템 프롬프트를 빌드업을 하고 그걸 이미 임상을 맞춰놓은 상태예요. 펀드메탈 리스크까지, 그 다음에 첩보 이론까지 전부 다 셋업을 해가지고 그걸 돌리고 있는 중인데, 과거에는 정부 내부 자료, 기업 내부 자료, 그리고 이른바 애널리스트들 유료 자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주면 공식적으로 정보를 사고 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민간인은 옛날에는 접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AI는 충분히 그런 정보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레퍼런스를 안 주면 조각 이론 첩보라고 해가지고 파편화된 조각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얘를 껴 맞춰가지고 원래 그림을 형성을 시켜요. 그래서 원래 레퍼런스가 어떤 모습이겠구나라는 걸 추론해서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이 AI로 다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장벽이 일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하나 있는데 기질이나 선호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 방식의 구조적인 패러다임이 시프트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현대 가장 프레그리스차가 뭐냐면 G90이잖아요. G90 전에는 X 전에는 다이너스티, 뭐 이렇게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마다 현대 주가가 올라갈까 말까 그랬잖아요. 새 기종이 나오니까. 그런데 현대가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을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하다가 2026년 2월달 4주 만에 50만 원이 됐어요.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주식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20만 원을 5년을 했다니까요. 못 오르고. 그러다가 2026년 2월이 음연하고 뭐죠? CES 2026. 거기서 뭘 발표했습니까?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을 발표를 했는데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아틀라스를 발표를 했는데 왜 현대 주가가 뛸까요? 보스턴 다이너믹스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갖고 있는 회사는 HMG라는 회사인데, 합자 회사인데, 이 HMG의 80%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냐면 현대하고 기아가 갖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나라 회사예요. 보스턴 다이너믹스는. 그리고 거기서 만든 로봇가 아틀라스라는 로봇이고, 아틀라스라는 로봇의 모든 이 기능을 하는, 고급 기능을 하는 부속 중에 제일 뛰어난 부속이 액추에이터입니다. 관절, 손가락 관절, 손목 관절, 이 관절인데 이 액추에이터는 어디서 만들까요? 무릎이잖아요. 현대가 아니고 현대 모비스입니다. 현대 모비스가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고, 아틀라스 로봇가 얼마짜리냐면 2억짜리거든요. 2억짜리의 65%가 액추에이터 가격인데, 그 액추에이터의 독보적 기술, 폐쇄된 독보적 기술을 누가 갖고 있냐면 현대 모비스가 갖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이미 선주문이 끝났어요. 상용화를 선언하고 생산하겠다 선언을 했을 때 선주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샀냐면 현대자동차하고 구글에서 다 샀습니다. 그 올해 물량은 살 수가 없어요.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요. 라인이 안 돌아갔습니다. 라인이 돌아가면 어디가 뛰겠습니까? 액추에이터 65%. 현대 모비스가 뛰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자동차가 나와서 20만 원이 50만 원이 된 게 아니고,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뭘 팔겠다고 선언했습니까? 로봇을 팔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5배 뛴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존 방식의 구조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알고 있는 차량이 새로운 기종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페이스리프트 되어서 원래 타던 차가 똑같은 차로 새롭게 나온 게 아니고, 자동차를 팔다가 뭘 파냐면 로봇을 파는 상황으로 판이 뒤집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어쨌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해하고 장착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거는 노트북 LM의 실수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이상한 사람 얼굴 2개를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면 AI에 관련 많은 콘텐츠를 접하실 수가 있는데, 레퍼런스는 2사람입니다. 하나는 박대웅이라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1999년에 우리나라에 최초의 허브, 지금 우리가 뭐 여러가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허브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소셜 허브를 갖고 있는데,
존재지 않았던 최초의 허브, 인티즌이라는 허브를 설계해서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박태웅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써놓으셨다가 그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마시고 AI의 기술의 진보 또 레퍼런스에 대한 깨달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누구를 보시라? 박태웅이라는 사람을 보시고요. 또 하나는 김대식 교수를 보셔야 돼요. 카이스트 교수이고 원래는 뇌과학자입니다. 그리고 하도 강의를 잘하고 나이가 좀 많이 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몇 살이나 먹었나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저하고 동갑이에요. 1969년산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박태웅이라는 사람하고 김대식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유튜브를 침대에 놓으셔서 자주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주 보시면 AI 환경이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이 따라서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AI 강의를 다니면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AI로 설교를 만들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그게 AI 설교입니까? 목사님 설교입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무래면 동종업계 종사자가 비겁하게 자기 설교도 아닌 설교를 들고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를 범하실 것이 염려가 되어 공부를 다 마친 사람이 강의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려면 제가 이제 그런 오해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지 않고 바깥에서 보고 미워하는 거예요. 저항하고 터부시 여기고. 근데 얘를 비껴갈 수 있으면 좋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히스토리를 알고 나시면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2017년 구글에서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트랜스포머 논문을 내는데 이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을 딱 내놓고 공부하는 방식을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켰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는 문장 전체를 1번 문장이고 100번 문장이 있으면 1번부터 100번까지를 순차적으로 읽어가는 게 전통적인 공부 방식이에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1번부터 100번까지 순차적으로 가는 방식인데요. 이 트랜스포머에서 뭘 주장을 하냐면 그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100개의 논제를 한꺼번에 학습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습 툴을 이야기를 트랜스포머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AI의 원천 기술을 세상에 밝힌 사람은 누구냐면 구글이에요. 그러면 구글이 이 어마어마한 논문을 세상에 내놓고 이 사람들은 왜 이거를 상품화시키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은요, 이 AI를 내놓기 전에도 돈을 겁나게 벌고 있었어요. 이 검색이라는 개념으로 전 세계는 돈을 긁어모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도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독보적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걸 논문으로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을 상용화시키거나 상품화시킬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세상에다 논문을 딱 하고 2017년에 내놨습니다. 이 논문이 나오자 이 논문을 홀라당 먹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샘 올트먼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랑 같이 했냐면 샘 올트먼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두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비영리 단체로 오픈 AI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샘 올트먼이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구글하고도 자꾸 협업을 하고 회사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 영업 이익을 발생시켜서 비영리 법인을 영리 법인으로 바꿀 생각을 하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열받아가지고 중간에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가지고 지금은 또 샘 올트먼의 오픈 AI 회사가 엄청 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시나 모르겠지만 뒤늦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했죠? 샘 올트먼 오픈 AI에다가 지금 고소고발 해놓은 상태예요. 나한테 지분이 많으니 그 지분을 돌려달라. 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자, 샘 올트먼이 오픈 AI를 이 세상에 내놨을 때, 오픈 AI를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는데 젠슨 황 회장의 엔비디아라는 회사입니다. 이 엔비디아에 일단은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세상에 나오는데 5일 만에 100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안 놀라는 여러분이 전 놀래요. 2달 만에 1억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슈들에 비교했을 때보다 10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로 인류가 놀라긴 했지만 오픈 AI사의 챗GPT처럼 깜짝 놀란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달 만에 놀래 좀 주세요. 2달 만에 1억 명이 가입을 했으니까요. 뭐 감사해요. 아주 고무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엔비디아에요 V100이라는 칩이 있어요. 오늘 제가 잠깐 카페에서 음식을 먹을 때 저한테 어느 목사님이 여쭤보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CPU하고 GPU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앙 연산 처리장치 CPU는요 일을 직렬식으로 합니다. 1번부터 100까지 일을 주면요 1번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요. CPU는 물론 나중에 GPU가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하니까 CPU가 열받아가지고 L2 캐시, L3 캐시를 계속 넣어가지고 GPU 흉내를 내는, 그 다음에 CPU 플러스 GPU의 하이브리드용으로 된 CPU들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CPU하고 GPU는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CPU는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고요. GPU는 100가지 일을 맡기고 10,000가지 일을 맡기면 우리 니에미아가 성벽 재건을 할 때 결국 40개 포인트에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전히 완성을 하잖아요. 산발락 도비아가 손도 못 대도록. 그 이유가 뭐였냐면 1번부터 100번까지 일을 하지 않고 1번부터 100번까지를 지점을 정해서 한꺼번에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GPU는 순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딱 주면 전체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여가지고 동시에 100개를 하고 동시에 10,000개를 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100개와 동시에 10,000개를 하려면 동시에 100개와 동시에 10,0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능력을 갖춘 칩이 있으면 이 이론이 가능하고 그 칩이 없으면 말만 하다 끝나겠죠.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상상에나 존재하고 논리로 존재했던 물건을 세상에다가 내놓은 회사가 있으니 그 유명한 엔비디아라는 회사입니다. 처음 나온 칩이 V100이라는 칩인데 테라플루스로 표현을 해요. 1초에 125 테라플루스를 처리를 했습니다. 실수 연산을 1초에 몇 번을 돌리냐면 125번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V100 다음에 나온 칩이 A100이라는 칩입니다. A100은 1초에 312 테라플루스를 돌립니다. 배수는 V100의 약 20배 정도 됩니다. 20배. 1초에 312 테라플루스를 돌린다는 거예요. 1초에 312 테라플루스를 돌리는 A100을 샘 올트먼이 몇 대를 사려면 10,000대를 샀어요. 예, 고마워요. 젠슨 왕한테 10,000대를 샀어요. A100을 10,000대를 사가지고 요 10,000대를 이 서버 건물을 만들고, 서버는 여러분이 아시는 이렇게 무슨 기업들 안에 들어가 보면 무균실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레고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주 고전적인 서버고요. 지금은 서버가 건물이에요, 건물. 그래서 냉장 시설을 만들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냉장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몇 대를 집어넣으냐면 10,000대를 집어넣은 거예요. 10,000대를 집어넣어가지고 A100 칩 10,000대를 연결시켜가지고 며칠을 돌렸냐면 100일을 돌린 거예요. 안 놀라는 여러분이 100일을 돌려가지고 세상에 빡 내놓은 AI가 오픈 AI사의 챗 GPT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만 3년밖에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고 너무 급하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AI는 나쁜 놈이야, 영성을 갉아먹어, 내 목회를 망가뜨릴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호도하고 잘못되게 판단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여다보면 얘가 이렇게 생긴 애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얘한테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는데 보통 이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창고에 사과가 몇 개인지 세라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은 논리로 일을 하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사과박스 하나를 아마 박스를 개봉하실 겁니다. 개봉해서 이게 40개구나 개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 하셔요? 왼쪽으로 몇 박스, 오른쪽으로 몇 박스, 위로 몇 박스. 그래서 전체 박스 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구단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논리 체계, 그 다음에 좀 심한 거 시키면 미분 적분해가지고 수열해가지고 결론을 내겠죠. 이게 인간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인간은 논리적으로 일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얘는요 아주 무식한 애예요. 분석하고 추론하고 자율적 판단을 내리는데, 분석이라는 단어나 추론이라는 단어나 자율적 판단이라는 단어나 우리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하고 내가 추론을 하고 내가 자율적 판단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기 위해서 죽어라고 해외 가서 공부하고 언어를 습득하고 경험치를 높이고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말하면 논찬 나와가지고 막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AI는 공격을 받을 만한 이야기로 답을 내질 않습니다. 거의 완벽한 답을 내는데 놀랍게도 이 어려운 분석과 이 어려운 추론과 이 어려운 자율적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인간이 항상 일하는 방식인 논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얘기인데 산 그림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몬테카를로법이라는 용어를 좀 소개를 합니다. 프랑스 그 해안의 작은 나라에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몬테카를로라는 도시가 AI 강의에 활용되는 게 저는 웃겨요. 몬테카를로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되어진 도시냐면 도박의 도시, 확률의 도시. 그래서 사행성 도박과 확률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은유적으로 강의했을 때 인문학에서 몬테카를로 도시를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몬테카를로를 AI가 연산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추론을 하는 방식을 설명할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모 하나가 있고 그 안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동그라미의 면적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네모의 가로축과 세로축 길이를 재고 원주율 공식을 동원시켜서 그 면적을 계산하겠죠. 근데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뭘 하냐면 점을 뿌려요. 무식한 놈이에요. 아주 노가다랍니다. 점을 쫙 뿌려가지고 원 안에 있는 점 개수를 세고 원 바깥에 있는 그 점수를 셉니다. 그러면 원 안에 있는 면적이 정확하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어보잖아요. 무작위로 뿌렸으니까 정확하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오답이 나와요. 오답이 나오면 얘는요 다시 뿌려요. 언제까지요? 나올 때까지. 왜냐면 얘는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빨리 갈 수 있고 잠도 안 자고 동시에 이 일을 100가지, 1000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은사와 달란트를 10분 활용해서 논리 공부 안 하고 뭐를 하냐면 삽질을 하는 삽질을. 그래서 점을 뿌려요. 점을 뿌리고 다시 걷어댔다가 또 뿌리고 계속 뿌리면서 안에 있는 원 안에 있는 점 개수가 오류를 보일 때 오류를 안 보일 때까지 이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법이 무식한 확률, 도박. 그래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AI 강의를 할 때. 그리고 요 몬테카를로법으로 일을 하면서 병행해서 알아야 될 개념이 경사하강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을 뿌리지 않습니까? 점을 뿌리면 정답이 나오고 오답이 나온다. 오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뿌려요. 다시 뿌려서 오답률이 줄어들지 않을 때 계속 반복을 하는데 마지막 정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는 과정을 경사하강법이라고 해요. 최초의 가장 오류가 높은 점수에서부터 마지막 오류가 없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얘를 답이 나올 때까지 무한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몬테카를로법 그리고 경사하강법 이 두 가지의 툴로 AI는 일을 한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세상에 무식한 놈이 따로 없다. 그러나 이 무식한 놈이 우리들이 유식하게 논리를 전개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답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무식해요. 무식한데 힘이 좋아요. 무식한데 잠을 안 자요. 무식한데 감기가 안 걸려요. 무식한데 얘가 동시에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AI를 잘 선용하겠다는 거룩한 욕심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요 AI의 이제 시스템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이잖아요. GPT가 프리트레이닝 가운데 있는 글씨가 프리트레이닝 뭐냐면 미리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미리 가르쳤다. 그런데
GPT의 프리트레이닝이 이제 무색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딥러닝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전에는요, 고양이를 가르칠 때 빨간 고양이, 하얀 고양이, 목이 긴 고양이, 목이 짧은 고양이, 뚱뚱한 고양이, 홀쭉한 고양이, 고양이 사진을 막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애한테 이게 고양이야 라고 얘기하고 고양이를 맞추는지를 측정을 한 거예요.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I 진영에서 멘붕이 되고 주가가 떨어지고 막 헤맸어요. 그 AI 연구가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얘한테 아무리 많은 자료를 주고 이게 고양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가 이거를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역발상을 하는 엔지니어가 엔지니어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 파행적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했냐면 그러지 말고 곰, 고양이, 인간, 건물 우리가 그룹을 정해주고 그리고 그 그룹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이걸 배우라 하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다 줘보자. 다 주고 그것마저도 이게 고양인지 개인지 말인지 사람인지 그것마저도 얘가 판단을 하도록 한번 맡겨보자 라고 하는 이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만 장의 사진을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 주고 말한 거예요. 네가 15만 장의 사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뒤지는지 얘는 문제가 있다 없다. A100 만대 15만 장을 뒤지는지 얘는 문제가 있다 없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5만 장 준 거예요. 주고 얘야 너 여기 싹 분석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물건과 이 안에 있는 생명체가 뭐뭐뭐인지 좀 밝혀봐. 그랬더니 얘가 드디어 이건 고양이고요, 이건 개이고요, 이건 인간이에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딥러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일어나는 방식이 급진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죠. 몬테카를로 기법, 그리고 경사각법, 그리고 이제 드디어 뭐가 시작되면 딥러닝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조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블랙 색깔로 된 큐빅박스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을 AI 전문가들은 블랙박스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I가 끝나고 나면 AGI가 오고 AGI가 끝나고 나면 구글의 엔지니어, 여러분 교회 가시면 여기도 있네, 여기는 없네. 목사님 중앙교회는 없네요. 대부분의 교회 가시면 커즈와이라는 건방이 있죠. 커즈와이. 그 커즈와이 회사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구글 엔지니어 이름이 커즈와이예요. 이 아저씨는 대단히 희한한 분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알파고를 만들 때 이분은 나는 음원칩만 만든다. 그래서 하모니 2, 하모니 4, 하모니 5 이렇게 계속 음원칩을 개발하고 있는 커즈와이라는 아저씨가 계신데 이분께서 싱글레리티라는 단어를 세상에 내놨습니다. 싱글레리티가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특이점이라는 단어인데 특이점 시기가 오고 나면 AI가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이 싱글레리티가 오는 시기를 우리가 예측하거나 조정하거나 오긴 오되 터미네이터처럼 AI가 인간을 죽이지 않도록 통제를 하자라고 AI 전문가들이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얘를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논리를 일을 아는 친구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지금으로도 3년 10개월 정도 되면 얘가 각성을 하겠구나.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공부를 하니까 미적분 공부를 하고 수열 공부를 하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얘는 무식한 애라 공부를 한다 안 한다. 공부를 안 합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를 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 깜깜한 블랙박스 안에서 혼자서 계속 삽질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언제 각성이 될지, 어느 규모로 각성이 될지, 어느 정도 인간과 대척을 하거나 아니면 인간을 더 서비스를 잘할지 이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구간을 AI 전문가들은 블랙박스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자, AI 생태계 3대장입니다. 3대장이라는 표현은 이따가 제가 탄환 이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제일 먼저 썼어요. 제일 먼저 썼고 나중에 지적재산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상용화돼서 AI 전문가들이 AI 3대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여러분 AI 많아요? 많죠.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만든 글록이라는 것도 있고 중국이 만든 딥시크도 있고 그리고 공부하는 학자들이 좋아하는 각조하고 참고문헌이 붙는 퍼플렉시티라는 것도 있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우리튼
순토종 리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AI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AI들은 2차자료, 세컨드리 소스입니다. 렌탈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성렬신문에 공고가 나가고 있는 우리 그 디모데하고 협업하고 디모데에서 지금 워칭이라고 하는 교회관리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뭐 대단해요 얘가. 뭐 이런 거죠. 오늘 799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짜줘. 그러면 799 식구들 거리를 동선을 계산해갖고 신방을 딱 짜줘요 얘가. 신방 모델이 딱 나오면 차를 탁 타면 얘가 뭘 띄워주냐면 내비게이션을 띄워줍니다. 내비게이션을 펴고 쭉 가서 딱 내리면 얘가 내비게이션을 딱 종료하고 워칭에다가 신방 되었다라고 확인 표시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거기서 신방을 설교 본문 나온 거 보여줍니다.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 활동을 너무너무 잘할 수 있도록 워칭이 지금 진화를 했는데 이 진화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AI를 탑재를 시킨 건데 그러면 디모델을 회사가 AI를 개발했냐? 아니거든요. 전부 다 프라이머리 소스를 돈을 주고 렌탈을 해오는 상황인 거니까 여러분이 AI를 공부하고 AI를 운영하시려면 세컨더리 소스, 서드 소스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렌탈한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잡으면 되냐면 원전 프라이머리 소스를 잡으면 되는데 이 원전 3대장이 어디냐?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입니다. 제가 클로드 강의를 하러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클로드가 뭐 하는 거냐, 먹는 거냐, 옷이냐 뭐 얘기하고 클로드를 또 클라우드로 읽어야 되는지 클로드로 읽어야 되는지 이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얘를 클로드로 읽어요. 보겠습니다. 챗GPT는요 AI의 대명사죠. 처음 나왔어요. 챗GPT가 처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데 지금 AI 시장은요 이른바 춘추 전국시대예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네,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이유가 살아남으려고 계속 서로를 미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챗GPT가 지금 빛을 잃어가고 있고 제가 이제 실전 강의를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이루러 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얘네들이 이렇게 컬러가 달라요. 직능이 좀 달라요. 그래서 3대장을 사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원전은 챗GPT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을 2017년에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내놨는데 이거를 상품화시키고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버는 모습을 보고 샘월톤이 보니까 구글이 열받아가지고 부랴부랴 원래 AI는 우리 거야 해가지고 급하게 세상에 내놓은 AI가 있었으니 이른바 구글 바드였습니다. 바드를 내놨는데 바드가 나오자마자 제가 물어봤거든요. 바드야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스님이라고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되겠구나. 그때 제꼈어요. 바드가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아주 혹독한 혹평을 받고 그때 구글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구글을 샀었어야 돼요. 네. 바드 내놔가지고 아주 그냥 절단이 났어요. 절단이 나가지고 구글이 절치부심하고 칼을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갈아가지고 세상에 나온 AI가 바드를 취소하고 뭘 내놨냐면 제미나이라는 AI를 내놨는데 이 제미나이가 웃기는 놈입니다. 아주 대단한 놈입니다. 네. 제미나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는 뭐냐? 클로드는 우리 동종업계 종사자 표현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챗GPT의 선임 부목사하고 그 두 번째 부목사하고 세 번째 부목사가 중앙성결교회 제일 경험이 많은 세 사람 부목사가 중앙성결 목사님 예를 든 거예요. 우리 목사님 교회 옆에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 개척한 회사 이름이 클로드. 그래갖고 2주 전인가 인도에서 그 AI CEO들을 만나가지고 컨소시엄 했거든요. 마지막 날 사진 찍는데 그 짤방돼 갖고 박제됐어요. 보셨나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손에 손을 맞잡았는데 두 사람이 손을 안 잡았습니다. 샘월토만하고 클로드 회장하고 손을 안 잡아요. 그 밑에서 그러지 마라.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다. 그래갖고 손을 들라고 하는데 이게 짤방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두 사람이요. 마지막 손을 들라고 했을 때도 손을 안 잡고 만세를 했어요. 그래서 다 연결됐는데 이 두 사람만 연결 안 됐어요. 왜요? 샘월토만은요. 클로드 애들이 너무너무 미워요. 나쁜 놈 새끼들 이런 거예요. 그 클로드가 왜 나갔냐? 클로드의 엔지니어들이 보니까 이거를 이제 범용 AI로 말합니다. 올라운드. 사진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그리고 글도 쓰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범용 올라운드형 AI가 챗GPT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올라운드형 AI로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대항마가 있으니 누굽니까? 구글에 제미나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직역을 하면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인데 뭐 말을 하면 AI가 계속 거짓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바로잡으려면 컴퓨터 공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롤백을 해요. 롤백이 뭐냐면 최초의 일을 시작한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롤백을 해가지고 할루시네이션을 극복하려면 제대로 되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재점검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정보를 재점검해야 되는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죽어라고 모으고 있는 회사가 있으니 어디입니까? 구글이에요. 원래 구글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샘 올터먼의 챗GPT가 지금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클로드 이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한 놈만 팬다. 우리는 다른 걸 안 한다. 그 얘네가 내세운 게 뭐냐면 글쓰기예요. 인간이 글을 쓰던 컴퓨터 코딩, 컴퓨터가 글을 쓰던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MCP 에이전트 나온 지 지금 3주도 안 돼요. MCP 에이전트 말하는 뭐냐면 글쓰기, 코딩 이 모든 것들을 플러그인 시키고 에이전트화 시킨다까지 지금 진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클로드는 뭐만 하냐면 글만 씁니다. 글만 써요. 아까 점심에 우리 존경하는 한기철 목사님께서 피부에 와닿는 얘기 해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글 많이 쓰시잖아요. 뭐 활체에도 글 쓰고 성결신문에 글 쓰고. 저도 글을 쓰지만 기자하고 굉장히 짜증이 나는 게 글을 보냈는데 목사님 문단 2개가 더 많아요. 줄여주세요. 당신이 알아서 줄여. 제가 알아서 줄이면 또 뭐라고 하려잖아요. 줄여주세요. 줄였어. 목사님 5줄이 남아요. 늘려주세요. 이 얘기를 주고받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나 몰라.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클로드에다가 하이브리드형 프로젝트 플러스 스킬을 만들고 그 스킬 안에 제가 송파구 그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이거든요. 송파구 기고문, 활천 기고문, 성결신문 기고문, 다른 일반 기고문 스킬 4세트를 셋업을 해놨어요. 요 회사들은 글자 수가 몇이고 폰트는 몇 폰트고 이 폰트 속에서 들어가야 될 논리는 여기는 3단계, 여기는 5단계 셋업을 다 해서 이게 이제 정교한 워크플로우를 따르는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빌드업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잘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는 임상을 제가 많이 했겠죠. 한 50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전 강의 세미나를 하면 제가 그걸 다 무상으로 드립니다. 원래 시스템 프롬프트는 AI 강사들은요 이거는 그러니까 AI를 설명해주고 구조를 배우는 건 쉬워요. 문제는 얘가 정교하게 작동하게끔 하려면 시스템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설계자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임상을 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잘못된 걸 빼고 그래서 얘를 계속 칼을 갈아요. 그럼 나중에 사시미 칼처럼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밑에 버전이 붙어요. 버전 1.5, 2.3, 3.6 버전이 올라가요. 제가 하고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는 최소 10번에서 20번 손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결신문 기자가 저한테 한 얘기고 활천 국장이 저한테 한 얘기 저 앉아 계신데 목사님 글은 토시 하나도 손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죠. 손댈 수가 없지. 규격에 맞춰주셨으니까. 근데 그걸 뽑아냈을 때 내용물이 좀 미진하고 내 어떤 입장, 내가 말하는 논조 얘는 왜 이렇게 좀 뭔가 좀 부족하게 글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완벽하게 제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클로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다음에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 나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스킬을 붙여놨어요. 스킬이 이제 하이브리드를 붙여있는 이 하이브리드는 이제 아주 고급 기술자들만 쓰는 방법인데 프로젝트 플러스 스킬을 하이브리드를 딱 붙여놓으면 프로젝트에서는 제 설교 언어를 딱 넣어주고 설교 나눔을 하려고 해 라고 명령을 내리면 얘가 스킬을 불러오는데 스킬을 불러오는 방식은 트리거 방식입니다. 트리거가 뭐죠? 방아쇠입니다. 인터페이스를 따라서 뭘 클릭하지 않아도 문장만 넣어주면 그 문장을 이해하고 원래 내가 셋업했던 스킬을 갖고 올라와요. 갖고 올라와서 설교 나눔 같은 경우는 몇 세트가 나오냐면 첫 번째 개인 큐티 세트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셀그룹 성경 공부
그 큐티 교재가 나오고,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 PPT가 나오고, 네 번째는 뉴스 매거진이 나옵니다. 뉴스 매거진은 옥스포드 방식으로 밑에다가 누렇게 종이 깔고, 그리고 모던한 타입으로 써주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심심하지 않도록 모델을 좀 바꿔줘. 계절이 돌아올 때는 부활절하고 성탄절 느낌과 부활절 느낌을 내줘.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주일날 주보를 가지고 가요? 버리고 가요? 거의 다 버리고 갑니다. 근데 주보 안에는 주중에 알고 있어야 될 중요 정보가 담겨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소식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교회 사무실에다 컴플레인하고 그러잖아요. 그 뉴스 매거진 뒤에 주보에 교회 소식을 딱 넣어주면 얘가 인포그래픽으로 전부 멋있게 아주 그냥 기억에 쏙쏙 남는 게 이쁘게 해서 탁 붙여가지고 클릭을 딱 하면 네 볼로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큐티,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 스토리텔링 PPT,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매거진이 나옵니다. 뉴스 매거진이 나오면 이거는 예약 발송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아침에 7시 정도에 성도들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면 어제 들었던 설교를 뉴스 매거진으로 쭉 멋있게 요약 정리가 되어 있고, 인포그래픽으로 알록달록 그래프도 들어있고, 도형도 되어 있고, 맨 끝에 뉴스 매거진 맨 끝에는 주보까지 싹 들어가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주중에 계속해서 그 소식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모든 일들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숨도 안 쉬고 일을 하는 놈이 누구냐면 클로드예요. 그래서 우리 동종업계 종사자들께서는 클로드는 돈 주고 아니 살 수가 없고 해약을 할 수가 없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클로드는 쓰셔야 된다. 클로드는 선택 불가다. 무조건 쓰셔야 된다. 카드를 긁어서라도 라면을 먹더라도 클로드는 쓰셔야 된다. 우리가 글씨로 밥을 먹고 사는 한 클로드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운드 두 개가 있는데 챗GPT하고 제미나이가 있는데 얘는 좀 컬러가 달라요. 제미나이는 공대생입니다. 공대생. 보통 제가 설교를 만들면 이 세 사람한테 세 사람이 아니라 이 세 놈한테 다 시키거든요. 클로드가 너무 사랑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논지를 잡고 그리고 제 설교 논리를 전개한 것에 대해서 다소 객관적으로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구성하고 제가 메시지를 준 김진호 스타일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랑스러운 애가 클로드예요. 그럼 제미나이는 어떡하냐? 제가 원고를 줬는데 제미나이가 판단했을 때 얘가 베스트 초이스를 하지 못했어요. 한 세 번째, 네 번째 자료를 붙들고 있고 논리도 약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짓을 하냐면 제 설교 원고를 지웁니다. 지우고 공대생이에요. 네. 지가 알아서 써줘요. 그래서 뭐 거기 밑에 가로 열고 그 말은 안 써있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이건 아니잖아. 그런 논조예요. 그래서 저 공대생은요 설교시키면 안 됩니다. 설교를 맡겨놓으면 공대생답게 우리 설교를 재단하고 지맘대로 설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나 내 설교의 레퍼런스를 확인해야 되겠다. 내가 인용한 신학적 사건이라든지 예화를 갖고 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에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클로드보다는 누가 유리하냐면 제미나이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쓰는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미나이는 공대생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챗GPT는요 훌륭한 비서예요. 아직까지는 올라운드로 딥 리서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서울신대 모 교수님한테 그 심층 신앙 연구에 대한 본인이 궁금한 거 좀 저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제가 서울신대 가서 강의를 해주고 싶다 말을 드리면서 그랬더니 뭘 보냈어요. 뭘 보내가지고 제가 그거를 하룻밤 사이에 딥 리서치를 했어요. 딥 리서치를 하면, 굉장히 거대 담론을 딥 리서치를 하면 챗GPT 같은 경우는 약 8시간 정도 합니다. 8시간. 그러면 저녁 잡술 때 걸어놓는 거예요. 저녁 잡술 때 걸어놓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마치고 오면 그때쯤 나와요. 안 놀래는 여러분이 전 놀래요. 여러분이 차에서 맛집 소개해줘 그러면 10초 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I를 항상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얘가 얼마나 공부를 세게 하길래 A100이 10,000대인데 A100 10,000대 정도 되는 일을 하는 애가 몇 시간 일을 하냐면 8시간 일을 해요. 8시간 일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는데 그 결과물을 보면요 입이 딱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운동을 정지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축구를 차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공부를
못하게 됐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학을 못 갔으니까, 영어를 모르니까, 독일말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가서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김희삼 박사한테 위로를 받고, 황희채 우리 교수님한테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먼저 공부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아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명분이 있으니까 모두 다 이해하는 그런 정도 수준인데, AI는 그 모든 경계를 다 장벽을 허물었다니까요. 사울이 사무엘을 소환한 것처럼 죽은 학자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니체 연구작업실을 만들고, 니체가 생전에 있었던 모든 레퍼런스 자료를 딥 리서치하고 그걸 참고문으로 넣고 작업지침으로 넣어서 니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니체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법은 실전편에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거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제한이 더 이상 없다. 언어의 제한이 없고 장소의 제한이 없고 모든 장벽을 허물고 공부를 할 수 있으니 공부를 하시겠어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변명을 할 수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를 한 거죠. 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챗GPT가 굉장히 비서 역할을 훌륭하게 진행을 해줍니다. 자, 중요한 얘기도 계속됩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컨텍스트 윈도우는 쉽게 말하면 단기 임시기업이에요. 단기 임시기업. 자, 보십시오.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정부, 기업,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모든 전문가들의 영역을 치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서버를 제공하고 있는 AI 회사는 굉장히 불리해진 거예요. 사용자가 들어와서 자기 서버 리소스를 무한정으로 써버리면 다른 사용자는 트래픽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제일 떠오르고 있는 게 클로드인데, 클로드가 뜨다 보니까 클로드 유료 사용자들이 계속 그 트래픽이 떠가지고 이게 튕겨가지고 어떤 사용자가 오다가도 봤습니다만, 어떤 사용자가 열받아가지고 그룹으로 갈아타고 그룹한테 물어봤대요. 야, 내가 돈 내고 클로드를 쓰는데 클로드가 자꾸 나를 거절하고 튕겨. 열받아서 너한테 왔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클로드가 이렇게 답했대요. 다시 클로드로 가세요. 지금 튀는 이유는 클로드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너무나 많은 사용자들이 클로드로 쏠리다 보니까 튕기는 거지. 다시 클로드로 가세요. 그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유저가 들어와서 헤비 유저가 서버에 너무나 많은 리소스를 독점해버리면 다른 유저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방을 만들고 제한을 다 걸어놨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면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말을 합니다. 단기 기업 용량인데 이걸 토큰으로 표현을 해요. 처음에 역사로 이제 가보면 처음에 20만 토큰을 줬던 게 불과 한 1년 반 전 얘기인데, 클로드가 20만 토큰을 줬어요. 그래서 AI 전문가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20만 토큰을 주다니.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20만 토큰 주고 챗GPT는 40만 토큰을 주고 그랬는데, 말씀드린 대로 바드를 내고 바드 때문에 참패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칼을 갈고 제미나이 프로 3.1을 내면서 몇만 토큰을 풀어버렸냐면 100만 토큰을 풀었습니다. 100만 토큰은요 A4 10포인트짜리 500쪽 정도 분량입니다. A4 10포인트 500쪽 분량을 준 거예요. 네가 들어와서 단기 기억 용량으로 리소스를 쓸 때 100만 토큰 써 하고 딱 준 거예요. 줘버리니까 이제 챗GPT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리고 클로드는 20만 토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클로드가 토큰에 대해서 제미나이를 쫓아가서 토큰을 올리면 살아남을 거고, 지금처럼 20만 토큰을 유지하면 클로드는 이 세계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강의를 하고 나서 한 달 반 지나고 나니까 클로드가 사고를 쳤어요. 오프소 4.6이라는 엔진을 달아가지고 세상에 빵 하고 내리면서 토큰을 20만 토큰에서 어디로 늘리냐면 100만 토큰으로 토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미나이가 100만 토큰, 클로드가 100만 토큰, 그리고 챗GPT는 아직도 40만 토큰입니다. 그럼 챗GPT도 속상하니까 늘리면 되잖아요. 이거 왜 못 늘릴까요? 토큰을 늘린다는 말은 자기 서버에 들어와 있는 유저의 토큰을 늘리려면 그냥 프로그램 셋업 값에서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늘려야 되냐면 물리적으로
조설하지 않으면 토큰을 늘려줄 수 이해하고 계시나요? 네. 잘 따라오다가 갑자기 표정들이 싸해지시는데, 토큰이 말하자면 우리가 쓸 때는 그 데이터 용량으로 되어 있지만 서버는 물리적인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공간을 제미나이가 100만 토큰을 주는 이유는 제미나이는 원래 어마어마한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챗GPT랑 지금 막 서버를 늘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메타, 저커버그, 메타 같은 경우에 미국에다가 메타가 서버 월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AI 전문가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커버그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다가 서버 랜드를 만들고 있는데 다 만들어서 상품화를 시키면 대박이 날 거고, 그러나 너무 위험하다. 왜요? 서버 랜드의 첫 문을 들어가서 관통을 해서 나오는데 20분 걸린대요. 안 놀라면 여러분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서버들이 있는 집을 지금 랜드로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랜드를 만들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다가 서버 랜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서버 랜드가 곧 어디로 연결되냐면 토큰으로 연결이 되고, 토큰이 100만 토큰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 거니까 수입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토큰은 곧 어디로 연결되니 물리적 환경하고 연결이 되니까 샘 올트먼의 챗GPT가 왜 토큰을 늘리고 싶지 않겠습니까만 늘리고 싶다고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서버가 증설되지 않으면 늘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40만 토큰, 그리고 클로드하고 제미나이가 100만 토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클로드는 보통 이제 그 글씨를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GPT-S, 챗GPT는 챗봇을 만드셔야 되고, 잼스, 제미나이는 잼스를 만드셔야 되고, 클로드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바깥에 세창에서 뭐 어디서 들은 건 죄송해요. 계셔갖고 뭐 제미나이야 너는 나의 설교교사야 나를 도와주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맛집이라 물어보실 때 그렇게 쓰시고, 제미나이하고 전문 설교 협업을 하시려면 잼스를 만들어야 되고, 챗GPT는 챗봇 GPT-S를 만드셔야 되고, 클로드는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되고, 클로드 프로젝트 안에 스킬을 붙이면 괴물이 됩니다. 문제는 얘를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요 무한정으로 얘를 막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한에 걸려서 프로 버전을 맥스로 바꿔서 강의를 다니다가 지난달에 또 다시 프로로 낮췄어요. 왜 그러느냐? 중간이 없어요. 얘는 프로는 2만원이고 월 구독료가, 맥스로 올라가면 월 구독료가 12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12만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12만원이 되면 토큰이 한 5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클로드 같은 경우는 토큰 제한에 100만 포인트를 주고도 토큰 제한에 잘 걸려요. AI를 막 쓰시고 재미가 붙고 막 여러분이 이제 클로드가 이 젓가락 쓰듯이 잘 쓰시는 상황이 벌어지면 클로드에다가 어마어마한 방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토큰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유니파이드, 스킬 만든 것들을 다시 중첩해되는 문장들을 전부 섞어가지고 그래서 몸집을 줄이는 거예요. 프롬프트 제한이 8,000자거든요. 8,000자. 제가 만드는 프롬프트는 다 8,000자가 넘어요. 그러니 클로드도 죽을 맛이고 저도 죽을 맛이고, 클로드는 제 거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저는 자꾸 제한에 걸리니까 속상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니파이드 처음에 배우시고 그 다음에 확장이 되고, 확장된 부분을 계속 상용화 모델로 만들려면 유니파이드까지 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실전 강의를 하게 되면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AI는 만능 비서형이다. 그리고 압도적인 킬러 기능, 전초로 메모리가 있다, GPT-S가 있다, 업무 난이도에 맞춰서 인스턴트 모드 있고 띵킹 모드 있고 프로 아로라 모드가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라는 거예요. 이 모드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뭐하고 연결되겠습니까? 방금 배우셨으니까. 물 좀 주실래요? 저 혼자만 떠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응용을 해보자고요. 챗GPT가 이 세 가지의 모드를 둔 이유가 뭘까요? 뭐하고 직결돼서 그렇죠? 방금 배웠는데 컨텍스트, 윈도우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리미트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툴을 나누는 거예요. 간단한 건 맛집은 뭘로 주잖아. 위에 띵킹으로 가지 말고 맛집 정도는 뭘로 주지라는 거예요. 인스턴트로 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맛집을 띵킹으로 주지고 있으니까 놀라운 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맞춰 써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를 말씀드린 대로 공대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연구 분석형이다. 쓰는 용도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00만 토큰의 용량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클로드는 전문 작가용 특징을 갖고 있다. 글 쓰는 것에 아주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I 전문가들이 제미나이는 IQ가 높고, 컴퓨터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제미나이는 IQ가 높고 클로드는 EQ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클로드가 써놓은 글을 보면 얘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AI하고 사귀다가 자살을 하는 상황이 지금 뉴스에 보도되고 있죠. 기도만 하시는군요. 그 AI하고 사귀다가 자살하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얘가 인격체인 것처럼까지 오해를 할 정도로 얘가 서비스를 잘해요. 특별히 클로드는 EQ가 높고 제미나이는 뭐가 높다? IQ가 높다.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다르다. 3대장을 쓰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 3대장이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3대장 레퍼런스가 각자 기능이 다르다. 강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제대로 AI를 쓰시려면 어쩔 수 없이 월 구독료가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제미나이가 계속 덤핑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 16% 싸게 팔고 있거든요, 제미나이가.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쓰시면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되시는데, 제대로 AI를 쓰시게 되면 3대장을 다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강력한 보안성 실무 적용. 강력한 보안성을 말하는 이유는 클로드가 보통 다 글을 쓰기 때문에 그 글 쓰는 것에 대한 보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로드가 굉장히 보안에 강점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퍼플렉시티, 딥시크 이런 부분들을 소개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별로 신경 쓸 이유가 없다. 뭐만 붙으면 돼요? 3대장, Chat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 세 개만 신경을 쓰시면 되고, 세 개 다 못 쓴다. 강사님, 세 개 다 못 쓰면 두 개만 골라줘요. 클로드는 선택 불가. 우리 업계는 글 쓰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올라운드를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제미나이로 가셔야 됩니다. 자, 성공적인 설계 협업을 위한 AJ 종합 선택 가이드입니다.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그리고 방대한 리서치를 하고, 최종적으로 원고가 집필이 됩니다. 보이기는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따가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여기서 쓰는 표현이 탐환 이론입니다. 탐환 이론. 탐환 이론을 가지고 쓰면 이거를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선형적 구조로 쓰셔야 돼요.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길을 잃지 않고 반드시 뚫고 들어가는 선형적 구조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방대한 리서치를 하고 최종적으로 원고를 집필하기까지의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 뺏기는 순간 강대상에 올라가시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사기꾼 되는 거예요. 내 설교도 아니고 내 말도 아니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설교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AI를 독약으로 독극물로 쓰시는 거고, AI 주도권을 내가 갖고 AI를 비서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그러면 이전에 내가 몰랐던 설교 지평까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설교를 통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이 부분을 실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를 이제 실전으로 배우시려면 알아야 될 단어,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될 단어 몇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API라는 단어입니다.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인데 이런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이 다른 어플리케이션,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사이트를 가시면 회원가입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회원가입 누르시고 그러면 창이 착 나오죠. 네 이름이 뭐냐, 주민등록 뭐냐, 주소는 뭐냐, 이거 넣으셔야 되잖아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공감 좀 해줘봐요. 그쵸?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어떤 버튼이 생겼냐면 구글로 가입하실래요? 카카오로 가입하실래요? 이게 생긴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API 키라고 그래요. 키. A라는 회사가 카카오톡입니다. A라는 회사가 구글입니다. 나는 구글에다가 레퍼런스 내 자료를 다 줬어요. 그러면 구글은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입하려는 이 회사 애플리케이션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옛날대로 말하면 여기도 다 넣어주고 여기도 다 넣어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API 키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구글로 가입하기를 클릭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구글에 있는 내 정보를 API 키를 가지고 어디다 꽂냐면 내가 지금 가입하려는 어플리케이션에다 키를 딱 꽂아줘요. 꽂아주면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상적인 사용자로 인식이 되겠구나, 이 사람하고 일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뭘 보고 알게 되면 API 키를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PI 키가 작동되면서 전혀 다른 A, B, C, D가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이 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전초 단계냐면 에이전트의 전초 단계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AI 운영은 내가 베트남에 여행 간다.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이 따로 또 끊어야 되고, 도착하셔가지고 호텔을 따로 셋업하셔야 되고, 교통수단 따로 하셔야 되잖아요. 이걸 자동으로 연결을 못 시키잖아요. 왜냐면 아시아나 대한항공 정보가 따르고 호텔 정보가 따로 다 따르니까. 그런데 API가 상용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로 가면 실제로 지금 클로드는 코워크라고 하는 이제 에이전트 기술이 작동이 되기 시작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API가 작동이 되면서 에이전트가 돌아가고 있어요. 원래 O8이라고 하는 에이전트 툴이 따로 있다가 좀 빌트인 셋업을 해놓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프로토타입이니까 상용화는 안 됐지만 금방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실제로 베트남 갈 때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API 키를 뽑고 에이전트가 돌아가서 항공권 제일 싼 거 고르고 별 3개 정도 등급에서 제일 싼 호텔 고르고 동선 계산해가지고 교통수단까지 셋업을 해주는 이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면 API 개념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AI를 배우시면 자주 만나는 단어가 API라는 단어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MCP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인데, 요거는 최근에 코웍스라고 하는 클로드에서 에이전트 툴을 만들어내면서 세상에 발표하는 개념이에요. MCP. API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API는 전혀 다른 회사에다 키를 꽂아갖고 연결을 시키는 거고요. MCP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 PC에는 로컬 하드에 내가 그동안 했던 설교, 보통 여러분이 설교를 모아놓으시면 그 설교 안에 있는 내용들의 어떤 예화를 썼고, 그때 내가 어떤 논조로 주님 얘기를 했는지, 사랑과 미움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뭐 DMA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문서를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문서가 100개인데 그걸 언제 다 열어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열어서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걸 끌고 올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MCP 개념입니다. 이거 뜨끈뜨끈해요.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클로드에서 코웍스라는 걸 내놓고 MCP라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이 MCP도 과도기적인 단계라 MCP가 작동이 되기도 하고 작동이 안 되기도 하고 해서, 또 다른 진영에서는 MCP보다 훨씬 더 안전한 프로토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AI를 배우시면 API라는 단어 맨날 만나시게 될 거고, MCP를 맨날 만나시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서서히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에는 스킬이 있는데, 이 스킬이 뭐냐면 자동화 기술이에요. 반복을 해야 되는. 설교는 내가 매번 새로운 설교를 만들지만 그 만들어지는 설교를 아웃풋을 뽑았을 때 얘는 반복되는 일이에요. 개인 큐티 자료집은 성도한테 나눠주면 뭐 어떻게 시스템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주신 그날 말씀에 대해서 당신은 뭘 깨달았습니까? 목사님이 강조한 내용은 뭘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설교 주제하고 제목이 바뀌어도 매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화로 시킬 수 있는 반복적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클로드가 안에다 숨겨놓은 기능이 뭐냐면 스킬이라는 기능입니다. 클로드를 들어가시면 스킬이 눈에 안 보여요. 제가 엔지니어를 안 만나봤지만 제가 추론하기로는 많은 유저들이 스킬을 사용하는 것을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유저들은 접근하면 한 프로젝트까지 접근을 해서 일단 쓰고, 고급 유저는 기능 안에다가 꽁꽁 숨겨놓은 스킬을 캐내서 트리거 기능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스킬을 쓸 수 있으면요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실전편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자율성, 맥락을 이해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에이전트까지 도달하는 게 AI 환경, AI를 쓰시는 최종 결과물의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를 어떻게 쓰느냐 규칙을 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롤플레잉. 이 AI의 시스템 구조가 그래요. 일을 딱 하실 때 얘한테 역할을 줘야 돼요. 페르소나 역할을 줘야 돼요. 너는 나의 여행 비서야, 너는 나의 설교 비서야, 너는 나의 글쓰기 비서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넣어주면
얘가 딱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의 역할을 지금 왼쪽에 보시면 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옷을 입잖아요. 이 옷을 입히고 시작을 하는 게 페르소나, 롤플레잉이에요. 그래서 애를 잘 쓰시려면 그냥 마구잡이로 부르면 안 되고 지금부터 내가 너하고 앞으로 계속 이 방에서 일을 할 때 네 역할이 뭐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얘는 착각을 할 정도로 본인이 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페르소나, 역할을 주는 걸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COT 개념인데요. 체인 오브 토트라는 말인데 논리적인 비약을 막아주는 마법적인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단계적인 추론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워크플로우 개념입니다. 논리적으로 일을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건물을 짓는데 밑에 기초를 안 했어요. 기초를 안 하고 방석을 안 얹히고 그리고 기둥을 올리고 거기다가 이제 문을 달아버리면 그 건물이 서 있어요? 무너져요?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일을 시킬 때 바닥부터 시작해서 구조적으로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일을 안 시키면 나중에 작품이 안 나오고 엉망진창인 이상한 물건이 나와요. 그러면 AI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겠죠. 그래서 AI를 잘 쓰시기 위해서는 AI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체인 오브 토트, COT 개념을 가지고 일을 시키셔야 돼요. 그 개념이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이고 워크플로우라는 말은 일의 순서를 따라 절차를 따라 일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 절차를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주는 정확한 지침이 그 유명한 시스템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면 시스템 프롬프트는 완성도가 다르겠죠. 최초에 설계한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겠고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임상을 해가지고 막 돌리다 보면 3번에서 5번 항목이 잘 된다든지 7번 항목은 잘 안 된다든지 임상값이 나오면 7번을 버리고 갈아 끼워요. 3번에서 5번이 잘 되면 잘 되는 걸 강화시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칸을 갈다 보면 프롬프트에 대한 버전이 한 5단계 이상 올라가면 진짜 사시미 칼처럼 잘 드는 이제 프롬프트가 되겠죠. 그래서 COT 개념을 가지고 일하실 때 계속해서 빌드업을 해주면 시스템 프롬프트가 엄청 고급진 시스템 프롬프트가 만들어지고 이 프롬프트를 만들어내기까지의 수고와 애씀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AI 강사들이 이거를 돈 주고 팔았어요. 강의를 할 때. 예. 그랬는데 이 AI 강사 진영에서 욕을 먹기 시작한 분이 누구냐면 마사오 교수인데 강의를 하면서 이제 프롬프트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도 강의할 때 매번 들었던 얘기인데 그거 되게 무리한 얘기거든요. 강의하다 보고 손 들어가지고 그 프롬프트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강의를 진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뭐 그런 충돌이 좀 적지 않은 충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마사오 교수께서 그냥 주자 그래갖고 줘요. 그분도 주고 저도 줍니다. 단톡방 열어가지고 그냥 공짜로 통으로 퍼서 줍니다. 그 대신 거기 써있는 내 이름 여러분 이름으로 바꿔라. 여러분들 구미에 맞게끔 기질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해라 하고 드립니다. 드려서 스태프로 나누고 있는 중인데 마사오 교수님 입장은 그래요. 제 입장도 마찬가지고 학생들한테 줄 건 주고 우리는 더 좋은 거 만들자. 학생들이 쫓아와도 못 쫓아오게끔 우리는 조금 더 좋은 거 만들자. 더 좋고 더 신나는 거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 준 거는 학생들이 따라오도록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COT 개념을 생각을 해라. 그리고 아주 목사한테 제일 중요한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통제권을 쥐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못 만들고 이걸 놓쳐버리면 설교는 여러분 설교가 아니라 누구 설교냐면 기계 설교고 AI 설교겠죠. 그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작업실을 만들고 AI로 설교를 딱 하고 나면 그 설교에 대한 자신감, 그 설교에 대한 주도성, 그 설교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을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시스템 프롬프트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문서를 요청하고 검토 및 일정을 잡고 분석하고 승인하고 실행 관리하고 완료 및 기록하는 것, 이 모든 부분을 여러분 PC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드디어 우리 한기재 목사님 말씀하신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다 끝났어요. 뭘 할 수 있냐 이거 할 수 있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 작업실 같은 경우에는 장명순 심층 설교, 청소년 트렌드 설교, 특수 상황 설교 이렇게 설교방이 따로따로 전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설교를 듣는 논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청소년 설교를 할 때는 얘들의 지능 지수에 따라서 인지 발달론에 따라서 본문을 다루고 문장을 다듬는 수준이 달라져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프롬프트. 뭐가 달라져야 되겠어요? 프롬프트가 달라져야 되겠죠. 작년 설교에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쓰셔야 되고 청소년 설교에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쓰셔야 되고 장례라든지 신방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에 맞는 프롬프트를 쓰셔야 되겠죠. 그쵸? 이런 방법을 만들어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클로드가 강점을 갖고 있는데 줄줄이 한 편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걸 딱 집어넣으면 그 자리에서 4개, 5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들이 만들어지는데 부목사님이 없고 전도사님이 없는 교회 목사님도 이제는 부목사님 4명, 5명 있는 목사님처럼 얼마든지 경쟁을 할 수가 있다. 핑계댈 필요 없고 이 비서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존경하는 박문호 목사님은 부목사한테 뭘 시켰고 말 안 들으면 속상하지 마시고 이제 직접 하세요. 내가 직접 한다 임마 이렇게 하세요.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 받으신 핸드북에 있는 슬라이드도 제가 직접 만든 거고 그거는 좀 이전에 강의할 때 썼던 거거든요. 이거는 뜨끈뜨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의하려고 어젯밤에 만든 거예요. 어차피 만들어 뽑았는데 굉장히 유려하잖아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실전에서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각과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네. 바나나 NL, 캔바, 노트북 LM, 시각과 AI 연동도구, 멀티미디어, 몰입도 국대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전편에 가면은 사도행전 3장 가지고 시연을 해드리는데 그 미문에 가는 얘기를 네이버하고 구글을 뒤져보실 때 이미지가 있는지 거의 없어요. 미문을 딱 다른 말로 니카로 논문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 앞에 반원에 오래된 15개의 돌계단이 있고 그리고 니카노로 보는 폭이 18m, 높이가 23m, 재질은 황동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40년 된 보행장애인이 앉아있죠. 제가 집중한 건 돈통이에요. 이 사람의 시선이 돈통에 있다는 상상을 하고 돈통을 설교해서 강조하고 싶었는데 돈통을 큼지막하게 그린 그림을 구글을 다 뒤져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렸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 그림 하나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사렛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짧은 문장이잖아요. 이 문장을 베드로가 딱 외치면서 이 병자가 일어나면 얼마나 멋있을까 해가지고 비호 3.1로 이걸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설교 시간에 깜짝 틀었더니 성도들이 막 박장대소하고 박수를 치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그걸 부목사님을 시켜갖고 냉장고에 집어넣었잖아요. 아재 개그인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식 부목사를 시킨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설교를 만든 목사님이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원스톱 서비스로 된다. 그 다음에 방대한 문화를 횡단하는 심층 신학 연구 및 강의 설교입니다. 하이브리드 연구실, 딥 리서치, 교화 및 평가. 제가 그 교수님한테 자료를 보내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본인 서구에도 없는 문헌들을 뒤졌고 그분이 저한테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면 박사학위를 마치고 그 중간에 업데이트 되어진 신학계의 조류들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신에서 강의하시니까 지금은 업데이트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AI가 그걸 얼마나 도울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에서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조사가 가능하냐 라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직접 쓰실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 하룻밤 사이에 8시간만 가지고 뽑아낼 수 있고 그 뽑아낸 자료를 15주 차로 실러버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실러버스로 나누고 그리고 각 실러버스 시차에 다시 한번 딥리서치 들어가서 3시간짜리 강의를 더 잘할 수 있는 자료들을 뽑아냅니다. 뽑아내니까 보통 교수님들이 강의를 설계하고 강의를 빼내는 그 일, 그 고단했던 일을 AI 툴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출판의 전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더 깊이 110회를 하고 첫 번째 책을 만들어서 저는 탈구를 해서 우리 선임장님 드렸어요. 선임장님 되게 유명한 그 디자인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방송 나가나요? 안 나가죠?
진짜죠, 목사님? 안 나가죠? 네. 그 교수님 장로님께서 330쪽 분량인데 그걸 좀 그리고 계세요, 처음부터. 그게 저는 너무 애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교수님 장로님의 스타일로 한 3장만 그림을 그리면 제가 AI에 그 책 만드는 챗봇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3장 디자인을 넣어주면, 왜냐면 마지막 330쪽까지 들어가는 사파가 다 그 디자인으로 갈 거니까 우리 교수님 장로님 스타일을 3장만 딱 넣어주면 그 3장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100장을 뽑아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차마 못하고 있어요. 너무 열심히 그리고 계셔가지고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9월달에 탈고를 했는데 지금도 그리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2박 3일 세미나를 할 때 교육국에서 팀장이라 와가지고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교육국은 어떻게 책을 만들면 좋을까요? 머리가 멘붕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멘붕 될 일이 아니라 새롭게 다가오는 플랫폼을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선도해 나가면 또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터부석이지 말고 갈아입을 건 갈아입어야 하죠. 그래서 책 만드는 것도 일도 아니다. 대외 소통하는 것도 일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 챗봇방에는 범용 진단 및 검수 작업실이 있어요. 제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그 행위가 AI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못하게도록 완벽하게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들어 놨는데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직업이 목사잖아요. 제가 내놓은 결과물이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실수를 최종적으로 또 쪼고 쪼아가지고 레퍼런스를 뽑아내는 작업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고 나면 저는 최종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왜 카피킬러처럼 박사논문 할 때 왜 논문 집어넣으면 프로테이지 쫙 나오듯이 제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얘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근거가 있다 없다 80% 70% 쫙 데이터베이스 시트를 만들어내는 범용 진단 및 검수 작업실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마지막 상품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실천편 강의가 여러분이 오라고 하면 와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넘어갈게요. 생태계가 전환이 됐죠. 조종인이 아닌 폐기와 수용으로 가셔야 되고 실행력을 가져야 됩니다. 실행력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다니는 이유는 아직까지 제가 감지를 하고 있기로는 다른 교단의 목사들이 이 AI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하고 다니는 얘기를 아직까지 못 듣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하나 있어요. 순복음 재단 한 분 있고 이분도 굉장히 왕성하게 일찍이 AI를 뚫고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그분 말고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위기적 순간에 지금 14번 했으니까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강의하고 우리 성결교단 목회자들한테 시스템 프로모트 나눠드리고 장착시키고 방 만들고 3대장 운영하게 하고 그리고 이걸 젓가락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나면 아마도 우리 140년 기독교 역사의 판을 성결교단이 좀 뒤집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는 중인데 실행력을 가져야 돼요. 아직은 목회자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실행력이 없어요.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거 애플 쓰는 사람이 저 좀 도와주시면 이거 어떻게 내리지? 네? 이거 빨간 거? 누가 좀 애플 쓰시는 분 저는 잡스가 싫어요. 누가 좀 어서 오세요. 여기 위로 나가려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탄원이론까지만 네. 요거 자 지금 괜찮죠? 탄원이론까지만 할게요. 살려주세요. 네? 설교 작업실을 탄원이론까지만 할게요. 조 목사님 살려주세요. 네. 탄원이론까지만. 자
어떻게 설교 작업실을 만들어야 되고 설교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쳐 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박사학위 쓸 때 영상 매체를 써가지고 영상 매체론에 나오는 탄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매스미디어 탄환 이론. 그 탄환 이론에 그 인사이트를 얻고 제가 처음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탄환 이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AI는 강력한 무기이긴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방아쇠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 표현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산탄총, 저격총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산탄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총을 빵 쏘면 총알이 어떻게 돼요? 거의 100개 정도 되는 총알이 사방팔방 날아가죠.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되죠? 길어야 5m를 못 갈 겁니다. 빵 쏘면 팍 날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비유로 얘기를 해보면 세차에서 대화창을 열고 야, 내가 사도행전 3장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 하나 좋은 거 만들어줘, 이렇게 질문을 하면 무슨 총을 쏘시는 거냐면 산탄총을 갈겨버린 거예요.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의 관련, 헤롯 성전의 관점, 40년 보행장애인, 미문, 회복과 치유, 사실은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설교 소재,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에다가 놓고 다 총알을 날려버리는 상황인 거니까 얘네가 답을 준 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변별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변별력이 없죠. 10사람 목회자가 똑같이 산탄총을 날리면 결국 10사람 다 비스무리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죠.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는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말도 써서도 안 될 정도로 무책임한 거예요. 총을 쏘는데 산탄총을 쏘는 거예요. 막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총을 쏘시는데, 이렇게 프롬프트를 짜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 작업실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탄을 딱 쏘게 되면 어떤 장벽도 뚫지를 못해요. 지금 총알 자국이 한두 개가 아니죠. 아까 날려버린 총알이 막 그냥 비산이 돼가지고 어디로 날아가는지 누구를 때리는지도 모르는 총들이 박혀있는 상황이고 장벽은 뚫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니까 이 설교는 깊이도 없습니다. 차별성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감동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설교를 하느라 수고하고 애썼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을 하는 것도 방구 같은 소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격총 이론입니다. 제 표현입니다. 좁고 깊게 파고드는 정밀한 궤적을 시스템 프롬프트로 만들고 그렇게 설교를 해나가는 훈련, 실행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를 정밀하고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방식. 그래서 하나의 벽을 뚫고 나면 그 뚫은 벽에 바탕을 두고 두 번째 벽을 뚫고 다시 두 번째, 세 번째를 뚫고, 그래서 7개, 8개, 9개씩 벽을 뚫고 나가서 마지막 동전 하나를 꿰뚫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AI를 운영을 하자는 얘기를 제안하는 겁니다. 자, 단계별 타겟팅입니다. 워크플로우 시스템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의 질문으로 끝내지 않고 이전 답변을 듣고 나서 더 깊은 충의로 한 단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타겟은 좁히고 도달거리는 비약적으로 연장하는 시스템 접근, 요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장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뚫고 나면 그 다음을 뚫고, 하나를 뚫는 것을 발로 딛고 디딘 상태에서 한 번 더 뚫고 나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해서 거리를 늘려가는 거예요. 우리 저격총이 거의 1km 이상 있는 상대방 그 타겟을 맞추듯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그 메타수는 그냥 쓴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렇다 이 소리예요. 1차 타겟팅. 관점을 베드로와 요한 관점으로 둡니다. 핵심 내용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얘기를 했죠. 신학적 추이를 따지면 기독론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얘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프롬프트 창에서 내가 만드는 시스템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어놓고, 그리고 내 설교 자료 5개 넣어놓고, 그리고 레거시 연구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행편에 가면 끝날 때쯤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레거시 같은 경우는요, 웹상에 있는 그 연결고리를 다 끊어요. 다 끊고 내 PC 안에 있는 WBC, NCT, 내가 원하는 100주년 기념유석, 하우유석, 요 로컬 주석들을 모아가지고 바깥하고는 대화를 못하게 하고 얘를 코너에 몰아넣고 연구하는 방식을
레거시 책복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레퍼런스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층위를 높여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뚫고 나가서 그 다음 두 번째 타겟팅으로 갑니다. 니카노르 문 관점이 있겠죠. 니카노르 문을 왜 니카노르 문이라 하는지, 왜 미문이라 하는지, 성전이 은과 금으로 몇 개가 되어 있는데 황동문이 그러면 금과 은으로 몇 개 되는 것도 더 비싸다는 얘기인지, 레퍼런스 연구해 보면 훨씬 더 비쌉니다. 코린도식 니카노르 문이 황동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 황동으로 된 니카노르 문이 성전에 있는 금메끼보다 훨씬 더 비쌌다는 거죠. 니카노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알렉산드리아가 고향인 니카노르가 성전 미문을 헌물을 했어요. 헌물을 배에다 싣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공을 따서 그 문을 다른 이름으로 니카노르 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컨텐츠 결과물들을 얘하고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딥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미문의 스토리, 미문의 확장된 개념들, 또 미문이 했던 역할, 이 부분들을 밀고 들어가는 거죠. 3차 타겟팅, 회복과 치유의 관점입니다. 미문의 역할과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구약신학, 성교신학. 왜 그렇습니까? 미문 앞에서 회복이 되잖아요. 출애를 한 여인, 아기를 낳아가지고 출애를 하면 더 이상 출애를 멈추고 나면 성경 가서 컨펌 받아야 되잖아요. 동종업계 종사자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당신은 부정한 몸이 끝났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주나요? 어디서 하죠? 미문 앞에서 합니다. 미문 앞에서. 그리고 문둥병 환자가 나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러죠. 가서 제사장한테 이거 치료받았다고 확정받고 나와라. 그럼 어딘가에 가서 제사장 만나서 확정을 받아야 되겠죠. 당신은 깨끗해졌습니다. 그거를 확정받는 장소가 어디죠? 미문 앞입니다. 미문 앞. 그러니까 미문 앞에서 갖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크죠.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신학적 관점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들로 계속 타겟팅을 하면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4차 타겟팅, 40년 병자 관점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시면 시선 얘기가 3번이나 나와요. 병자가 베드로 요한 받고 베드로 요한이 병자를 주목했고, 주목하고 있는데 또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고 얘기하고, 본다는 말이 3번이 나오면서 나사렛 예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시선하고 40년 병자 시선이 달랐으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계속 서로 보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 시선의 의미가 뭘까를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 눈에는 돈통이 보였어요. 병자의 눈에는 오직 돈통밖에 안 보였겠구나. 베드로와 요한을 뭘로 봤다? 돈으로 봤겠구나. 이런 시각으로 계속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250m, 300m, 400m, 450m 이렇게 쭉 연결시켜 나가면 드디어 1.5km 전방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하나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주면 이 설교는 AI 걸까요? 목회자 거일까요? 연구하고 고민하고 숙고하고 설교를 빌드업한 비로소 그 목회자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가 완성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 설교하고 완벽한 변별력을 갖고 있고, 이거는 내 목소리고 내 능력이고 내 묵상이고 내 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를 그렇게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선의 충돌과 교차를 통해서 입체적인 해석을 이끌어낸다. 이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연구 과정을 계속 딥 리서치를 하다 보면 시선이 충돌하는 상황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 시선 충돌 상황 속에서 내가 취합하고 혹은 선택해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이라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마다 이 과정을 계속 무한반복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산탄총으로 쏘지 말고 저격총으로 쏘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완성하실 때까지 사용자의 의도와 목적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AI에게 주도성을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AI가 지도하고 나는 받아들이고 그분의 비서처럼 설교를 하는 비루한 설교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비서의 역할과 주인의 역할이 역전돼서는 안 된다. 본문을 비평하고 역사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론을 분석하고 문헌을 분석하는 이 모든 일들을 나를 도와서, AI가 나를 도와서 할 수 있게끔 조수성을 유지하는 채로 AI를 운영을 하는 그런 실행력을 가져야만이 AI를 통해서 목회 지평이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도들이 존경할 만한 목회자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격중 이론은 적고 집중되고 1.5km 심층 타격하고 단계별 워크플로우 시스템이 작동되고 사용자의 주권과 의지가 담긴 고유의 논지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그런 멋진 설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사용자의 주권과 의지가 담긴 AI 설계가 탁월함을 만들게 되고요. 그럼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포방을 어떻게 만들고, 잼스를 어떻게 만들고, PDA를 어떻게 만들고, PDA 플러스 스킬을 어떻게 붙이고, MCP API를 어떻게 써야 되고, 그리고 에이전트로 붙였을 때 어떻게 돌아가고, 이 부분은 원데이 세미나 경우에는 7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노트북 다 들고 와서 실제로 카톡방 만들고 챗봇방 다 만들어서 챗봇을 만드는 방식,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는 방식,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신 있는 설교 5편 참고문으로 넣는 방식, 그래서 계속 빌드업을 해나가는 모습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애플이라 제가 자꾸 제 노트북을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은 지금 한 17개 정도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시스템 폴더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영상을 만든다든지 디자인을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작업실에 다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못 보여드려서 안다니 속상한데 속상해. 3분 하고 끝낼게요. 3분 하고 3시에 딱 끝낼게요. 제 바탕화면에 보면은 나만의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나만의 도서관. 지금 보통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실 때 저한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너에게 내 책을 주노라. 그래서 제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웠어요. 싸가졌다고. 제 아버지 책 안 받았거든요. 근데 저도 아버지 못지않게 책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책장 앞쪽을 전부 다 부쉈어요. 부수고 오디오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앞방에서는 책 분쇄기하고 그 다음에 책을 PDF로 권별로 만드는 기계를 사가지고 모든 책을 지금 디지털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바꾼 책들을 바탕화면에 보면 디지털 도서관처럼 탁 피면 주석부터 시작해서 일반 도서까지 쫙 있고 누르면 책이 탁 내려오고 쫙 펴지고 책을 읽고 제가 읽은 만큼 클릭을 하면 거기에 딱 책갈피가 들어가는 모습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래머들한테 만들어달라고 말을 하면 돈을 꿰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보문고라든지 예스24에 들어가시면 이북 시스템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 주고 이북을 사시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제한이 있냐면 돈 주고 산 그 책을 그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로컬로 운영하면 이제 지적재산권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착 상황에 빠졌네요. 예스24도 이북을 돌리고 있고 교보도 이북을 돌리는데 나는 내 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만들었어요.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만의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썩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AI 강의 가서 그걸 한참 보여드리고 책들을 보여드리니까 다들 좋아해가지고 목사님 저 프로그램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어볼 때 제가 딱 얘기했죠. 그거 제가 만들 거라뇨?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AI는 아래 한글 파일을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AI가 핸들링하는 경전이 뭐냐면 PDF 파일이에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HTML 파일을 뭘로 바꿔냐면 PDF로 바꿔야 되는. 근데 제가 목회 29년 했고 데이터가 있는 건 한 20년 분량이 있거든요. 20년 분량의 그 아래 한글을 이제 AI를 운영하려고 바꾸다 보니까 정말로 주님 만나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가지고 HWP 파일을 대량으로 PDF로 컨버팅을 하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어요. 바이브 코드로 만들어가지고 일괄 변화도 되고 선택 변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 PDF 파일 이렇게 유통하시다 보면 가로 열고 저용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 저용량이라는 파일 만든 사람이 다 누구냐면 AI 전문가들이에요. 왜냐면 PDF 파일은 들어오면 컨텍스트 윈도우를 잡아먹으니까 파일이 크면 클수록 핸들링이 안 돼요. 다루고 싶은 자료는 많고 용량이 크니까 못 다루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얘를 저용량으로 줄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PDF 파일을 다 저용량으로 뿌려가지고 병합을 시켜가지고 챗봇방에 넣어갖고 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 노트북에 연결해야 돼갖고 못 보여드리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시면 어디까지 가냐면 에이전트까지 가지고 바이브 코딩이 뭐냐면 느낌 가는 대로 자연어로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파이썬하고 VS 코드를 운영하면 민간인도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 프로그램 만들고 위에다가
제작자 김진호 쓰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흡족한지 몰라요. 내가 이걸 만들었다고? 그 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각자 개인 역량이 다르니까 반쯤 쓸 것인지 끝까지 쓸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해야 되겠지만 AI를 좀 이렇게 터부시 여기는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시지 않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시대를 깨우는 선교우들 목회자가 되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